안녕하세요. 이교장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데이비드 시버리, 옮긴이는 김정한,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책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 당당하게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90%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나 원만한 인간관계 개선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답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 데이비드 시버리는 임상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다양한 환자들을 직접 상담한 임상 사례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자는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순 없을까?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서 나를 지키려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뻔뻔하게 무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은 과감히 버리고 더 뻔뻔하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2장, 소중한 건 모두 나에게 있었다. 3장, 자존감에 관한 몇 가지의 오해. 4장, 마음대로 힘껏 행복해질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1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3장, 자존감에 관한 몇 가지 오해. 4장, 마음대로 살고 힘껏 행복해질 것 중에서 골랐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서 자유로우려면 클로렌스 왓슨 씨가 아내의 오랜 간청에 못 이겨 장모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처남인 울퍼슨을 자신이 회사에 입사시켰을 때도 그런 배려가 지금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갑자기 함께 살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일만으로도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왓슨 씨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 제안을 했을 때 분명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아내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아내에게 미움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아내와의 둘만의 세계에 노인과 젊은 남자가 끼어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이다. 그때 거절했어야 하는데 장모는 역시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굳어온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종교를 신봉하는 노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집안을 들락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쳐대는 통에 왓슨 씨는 아침잠을 잃은 지 오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에 데려온 처남 울퍼슨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제멋대로였다.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조차 서툴러서 사사건건 트러블이었다. 어느 때는 자신이 회사 경영자라도 된 듯 행동해 그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회사를 떠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은연중에 짜증을 냈다.
처음에 아내는 곧 나아질 거라고.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아내는 남편이 짜증 섞인 반응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어머니와 동생이 오는 것에 찬성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 몰랐다. 아내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언젠가부터 왓슨 씨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당신은 왓슨 씨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왓슨 씨의 경우 아직 아내에 대한 사랑까지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는 끝내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왓슨 씨의 경우를 보면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이 떠오른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자기 기준을 희생한 사람은 희생이 상대방인 그 사람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왓슨 씨는 어떻게 하면 장모나 처남과 의리가 상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곧잘 발생한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숱한 신경전과 갈등이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관계는 사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왓슨 씨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영역을 훼손당하는 선택을 스스로 해놓고 그 다음 아무리 남이 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왓슨 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속에만 감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언젠가 분노가 스스로의 무게에 못 이겨 터져 나올 경우 더 포악한 형태로 주변을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비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내도 장모도 섭섭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고백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싫은 티를 내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대화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면 장모와 처남이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언에 반신반의하며 왓슨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쯤 후 왓슨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상의 목소리로 보아서도 그가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선생님,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을 떠나 같은 마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대신 아내와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여 그분을 뵙기로 했지요. 또 처남은 남부 지역에 있는 친척이 회사로 옮기기로 했어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축하할 일이지요. 선생님이 충고대로 제가 먼저 솔직하게 문제를 꺼냈더니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존중과 자기 희생은 분명히 다르다. 거절을 못해 자기 희생을 일삼다가는 자기 인생은 물론 본인이 그토록 원만하게 지키려고 했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역설을 기억하라. 섣부르게 타인이 요구를 들어주다 갈등이 늪에 빠지지 않게 다음 7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1. 끝끝내 생각해도 자신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은 결코 맡지 마라. 2.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라. 3. 갈등은 아무도 몰래 소리 없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 자신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라. 5.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전에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6. 직감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은 누군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마라. 7. 주변이 일이 커지면 단념하고 빠져나와라. 조금만 더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머무르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에 적용해서 왓슨 씨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당신도 인간관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괴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왓슨 씨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장모와 처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이 한복판으로 뛰어든다면 그들이 아무리 선량한 사람들이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이를 사전에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야 옳다. 둘째, 갈등이란 아무도 몰래 커져버리는 것이니만큼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왓슨 씨는 고려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번거로운 일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언젠가 큰 짐이 되어 사람이 등을 짓누르게 된다. 셋째,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곤란을 느낄 때일수록 나를 압도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 왓슨 씨는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간만 나면 남을 탓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나에게 닥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은 다 잊은 일, 왜 나는 하이킥 할까?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능수능란하다.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낀다. 그들이 끊임없는 자해로 인해 생긴 어둠으로 자아를 만족시키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고집한다. 5년 전부터 클라라 에드워드는 좀처럼 웃지 않는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죄책감이 항상 그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양심을 찌르고 있다. 그런 탓에 머리는 늘 혼란스럽고 실수를 연발하는 나날이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인처럼 클라라 에드워드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도 힘도 전부 잃고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서 죄책감을 버타며 삶을 탕진하고 있었다. 무엇이 클라라로 하여금 죄책감이 노예가 되게 했을까? 5년 전 그녀는 직장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10년째 건설회사 격리 파트에서 일해온 커리어 우먼인 클라라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앞서 간단한 수치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뻔한 것이다. 다행히 다른 직원이 이런 실수를 일찍 발견해 더 큰 일로 번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부장의 반응이었다. 부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심한 모욕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치심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판에 부장의 호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클라라는 업무에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10년 동안이나 해온 일에 실수를 저지르다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이 겁이 났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남자친구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나버렸다. 모든 게 엉망이 된 상황에서 클라라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잘못을 한 걸 부끄러워하는 동안에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동안에 삶의 햇볕은 찾아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왜 그토록 신랄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일까? 클라라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일에 대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자책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완벽주의 탓이다. 무슨 일에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들은 남보다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자신이 문제들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스스로 과거의 고민을 더한다. 어린 시절이 작은 수치심이 기억조차
생생히 품고 다니면서 그 무게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문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는 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얕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간단히 얕보게 된다.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자신의 궁지에 모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느끼면 삽시간에 기분이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이 초래한 궁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잘못인 양 화를 낸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고스란히 끌어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아둘 줄 아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의 좋고 나쁜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주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쓸데없는 저항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은 질질 끌고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 문제 자체에 온 신경을 쏟는 실수를 범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자문해보자. 실패할 때마다 과거에 실패한 어떤 사건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지금 이 곤란에 의해서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아래는 늘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8가지 행동 방침이다. 1. 이미 발생한 문제에 저항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2. 공경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그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 3. 가능한 한 일찍 문제에 익숙해질 것. 익숙해지면 일이 세부 맥락이 자세히 보인다. 4. 우리들은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한다. 대부분의 딜레마는 말끔하게 타개할 수 없지만 빠져나올 수는 있음을 기억하라. 5. 극질을 모험하는 탐험가는 냉혹한 주의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쪽을 택한다. 극복할 수 없다면 차라리 상황을 즐겨라. 6. 자신이 생각만큼 정말로 동요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7. 공경 안에서 재미를 찾아보라. 어떤 곤란한 상황에도 유머러스한 면은 있으므로. 8.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천하무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 세상에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 어떻게 하면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알게 될 때까지 처음 한동안은 곤란한 상황에 의식을 집중하지 마라. 이는 전쟁터에서 의사가 환자의 부상을 다루고 엔지니어가 기계의 결함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다. 처음부터 열을 올리며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출혈을 막고 버팀목이나 받침대를 넣는 것과 같은 당장 해야 할 일부터 하여 한숨을 돌리고 보는 것이다. 이를 객관적인 대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원칙과 그 일에 대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객관화의 원칙이 뒤따른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사람들이 여행담을 집중해서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문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자신이 문제를 다룰 때도 섣불리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함부로 대안을 펼쳐서도 안 된다. 문제에 대처하는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현명해진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예 회피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 적극적인 마음,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닫힌 입이 기적을 가져온다.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이 12단계를 알고 거기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위 설명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1. 다이아몬드의 법칙을 이해하라.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손톱만한 금강석을 찾기 위해 몇 톤의 땅을 파헤친다. 광부들은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는 것이지 사막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옥석을 고르기 위해 사막 전체를 파헤칠 작정인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잊어버리고 다이아몬드보다 흙이 더 많다고 비관한다. 고난이 나를 둘러싼 경우에도 너무 나쁜 면에 눈을 돌리지 말자. 남아프리카의 광부처럼 좋은 면을 찾아 파헤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 만족과 불만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하라. 나는 무척 기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상황에 대한 감정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고 과감히 선택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나날이 늘어나게 만들자. 고민이 되는 문제는 과감히 피하고 버리자. 내가 아닌 무언가로 인해 행복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이다. 3. 주변이 말에 갈팡질팡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문제에 허튼 소리를 불어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개 제멋대로 짓거린다. 이것은 독버섯처럼 당신이 가슴에 스며들어 악화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눈앞의 상황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주위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생긴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허튼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4. 사실과 희망을 혼동하지 말라. 내 생각이 30%는 생각 그대로지만 나머지 70%는 전혀 다른 감정을 뒤섞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이나 신념은 대부분 생각이 내면에 숨어 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자신이 생각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기록하라. 만약 당신이 천재라면 이 충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엉성하게나마 기록해두는 습관을 기르자. 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정리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쪽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한쪽으로 모은다. 이렇게 한 뒤에 문제를 최소한 5명 이상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 의견을 구해보자. 그 5명 중에는 당신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시켜라. 6. 버려라.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짐을 줄이자. 어떤 가치관을 포기할지,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좋은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곤란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7. 장악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지속시키는 원인, 사람, 환경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 이를 찾아내어 저지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 8. 사고의 7단계를 이해하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대응 단계가 있다. 제1단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제2단계, 원인을 찾는다. 제3단계, 그 문제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단계, 지금 이 문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검토한다. 제5단계, 문제에 관계된 장소나 사물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제6단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다. 제7단계,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 9. 할 것처럼 철학을 배워라. 생각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성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하기 위해 존재하고 의지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당신만이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두자. 언제든 어떤 일을 할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할 것처럼 철학이라고 부른다. 10. 문제에 호기심을 느껴라.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 나를 화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자. 묵전히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먼저 호기심을 갖고 대하면 공포는 약화될 것이다. 11. 시도하라. 인류가 몇 세기에 걸쳐 풀어낸 중요한 진리들은 모두 그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들 덕분이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실험을 해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실험은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이 급해지게 된다. 작은 시도라도 계속하면서 문제 상황을 이루는 요소를 이것저것 변형시켜보자. 분명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 12. 도움을 구하라.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이 도움을 구하는 일에 주저한다. 거절받을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하면 쉽게 타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망설이지 말고 주위에 도움이 손길을 뻗어라.